한동안 계속되던 낯선 콘크리트 길, 사방으로 낮게 잇대어져 있는 지붕의 처마들, 복도처럼 좁고 어두운 골목길들, 나를 가로막는 자세로 내 앞을 걸어가고 있던 그녀의 고른 발소리.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기역자로 구부러진 지하 계단의 희미한 윤곽. 가슴속에선 차가운 피가 소용돌이치고 얼핏 돌아다 본 뒷전에 내려앉고 있던 단단한 어둠. 이어 둔중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지하 창고의 나무 문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몸이 간단 없이 떨려왔다. 어둠 한 겹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도 그렇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불현듯 거기 그렇게 서서 밤을 지새우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다. 이토록 기묘한 흥분에 사로잡힌 채 이내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나는 언제까지라도 그녀와 함께 말없이 서 있고 싶었다. 그러나 이윽고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엉겁결에라고 말해도 좋을 아주 짧은 순간에 나는 돌연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삶을 차마 꿈꿔본 일조차 없었다. 비죽이 그녀 쪽으로 내밀어졌던 내 손이 몸에 닿기도 전에 나는 그녀가 문 사이를 두고 안에서 다가온 누군가와 주고받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 돌적이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다. 비가 오는군 하고 문을 열어준 사내가 목쉰 소리로 말했다. 호련한 어둠이라고 말해야 할 그런 이물스런 공기에 쌓여있던 남자의 얼굴. 어딘지 모를 저 안쪽으로부터 사내를 뒤따라왔던 단 한 줄기의 푸른 불빛. 그러나 그가 내민 손을 가까스로 거머쥐었을 때 내 손으로 전해져온 도련한 온기로 인해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침내 나는 그들을 따라 긴 회랑을 걷기 시작했다. 벽면의 마른 나무 향기와 또 저쪽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쾌쾌한 냄새에 취해 순간순간 정신이 흐릿해져 갔다. 식초산 같은 시큼한 냄새였다. 초가 타는 냄새겠거니 싶었지만 분명 그 냄새만도 아니었다. 간신히 몸의 균형을 지탱하며 거기까지 가는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나는 걷고 또 걷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사람들의 두근거림이 내 귀 끝에 와닿았다. 그리고 가닥이 분명해진 빗줄기가 바닥의 나뭇결을 드러내면서 풀이 타는 냄새와 함께 술래가 코끝에 진하게 묻어났다. 뒤미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밤 낚시터의 불빛처럼 실내에 둥글게 떠있는 수십 개의 촛불들이었다. 거기서 내 의식은 도마뱀의 꼬리처럼 문득 잘려 달아나고 있었다. 그 순간엔 내 존재가 촛불 하나의 의미도 지니지 못한 채 그저 옷을 걸친 또 하나의 공간으로 허공에 떠있을 뿐이었다. 별시 환기창도 없이 사면이 가로막혀 있을 어둑한 실내에서의 소요가 내가 나타남과 동시에 일시에 멎었다. 어둠 속에서 가만가만 따로 혹은 두세씩 부유하고 있던 저들의 시선이 내가 서 있는 공간의 둘레로 몰려들었다. 얼핏 보기에 10여 명쯤 돼 보였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했지만 기타를 치고 있거나 혹은 촛불 밑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또 책상 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거나 아무튼 제각각 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동공 깊숙이 빨려 들어왔다. 비록 길지 않은 순간이었으나
나는 홀로 구석자리에 버티고 서서 어떤 태도도 취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의 팽팽하던 시선이 그 긴장감을 잃고 다시 뒤엉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나에 대한 묵인과 동조의 표시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채 뜬모를 소리를 중얼거렸다. 세계는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자넨 지금 저쪽으로 와버린 거야. 나는 엉거주춤 책이 몇 권 꽂혀있는 장식장 모서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과연 나는 저쪽으로 와버린 것인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던 여자가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긴 술병을 들고 나타났다. 위스키라고 짐작했지만 제대로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나는 따라주는 대로 2잔을 거푸 마셨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누군가 부르러 올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나를 방치한 채 저들편에 가담해버렸다. 그때부터 누구도 더 이상 나를 눈여겨보거나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아까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져 간간히 술잔을 부딪히며 무슨 얘긴가를 쉼없이 주고받았다. 나는 밑동까지 타들어간 촛불 같은 신세가 되어 다시금 긴박하게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한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언제 누가 나를 부르러 온다는 걸까? 나는 홀린 듯 다시 호핀디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저 바람이 부는 언덕에 서서 영원히 망각을 기다리고 있는 슬픈 종족을, 그와 함께 내 눈에는 오래전에 나와 헤어진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참을성이란 말마저 잊은 채 나에겐 오직 기다리는 일만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끊임없는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술병 하나를 다 비워갈 때까지 내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의적이라고 느낄 만큼 그들은 나를 등지고 앉아 그들의 제의에 열중해 있었다. 나는 소외되진 않았으나 그렇게 배제된 채로 앉아 있었다. 어느 사이엔가 그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모여 앉고 있었다. 그들의 수군거림도 문득 끊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하고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토하는 자세로 깊숙이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저마다 피스, 피스라고 뇌까리면서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한 번도 경험한 바 없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풀잎 타는 냄새가 내가 있는 곳까지 수평으로 느리게 떠와서는 코끝에 달라붙었다. 마리화나 타는 냄새였다. 반사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지만 나 또한 아득히 온몸에 힘이 빠져 달아나며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몰려왔다. 누군가가 바닥에서 나를 집요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놀란 나머지 나는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내 몸은 그 손을 알고 있었다. 그 손의 생김새와 어깨에 와닿는 무게와 느낌까지를. 비로소 나는 그동안 이 낯익은 손을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던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러한 감상에 빠져있기에는 내가 처한 상황이 분명 현실임을 깨달아야 했다. 그 손이 슬며시 내 손을 잡아 끌더니 장식장 뒤에 나 있는 문을 통해 웬 낯선 장소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부터 나는 회유하고 있었죠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나는 머릿속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녀와 내가 앉아있는 장소는 탁자가 3개뿐인 작은 카페 모양의 음습한 곳이었다. 촛불 하나가 중간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흐린 빛을 발하고 있었으나 안은 어둡기 짝이 없었고 기이한 냉기마저 감돌았다. 내가 수년 만에 그녀를 만난 장소는 그렇게 폐쇄된 술집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구석자리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핏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섬뜩한 얼굴이었다. 마치 도화지 위에다 연필로 쓱쓱 스케치를 해놓은 듯 무표정한 얼굴. 치마 밑으로 비죽이 나와 있는 마른 맨발만이 그녀가 존재하고 있음을 가까스로 느끼게 했다. 그리하여 그녀와 내가 주고받는 말조차 어쩐지 비현실적으로만 생각됐다. 나는 그렇게 실제와 비실제 사이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나는 원래 내가 있던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스케치북 안에서 다시 그녀의 삭막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 목소리의 집요한 힘에 눌려 나는 마침내 괴롭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메마른 표정이 그러한 느낌을 더욱 부추겼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에 차디찬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당신도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먼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간 돌아올 길을 영영 잊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차츰 들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삶의 사막에서, 존재의 외곽에서 지금부터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간신히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촛불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수조처럼 잠깐 흔들렸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제주 밤바다를 아스라이 떠올리고 있었다. 봄, 유채꽃, 기러기, 은어, 달, 하동 이런 것들을 그 신화처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만났던 그녀를 어쨌거나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가닿아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다. 허위와 속임수와 껍데기뿐인 욕망과 이 불면의 나이를 벗어버리겠다고. 아니에요. 더 거슬러 와야 해요. 원래 당신이 있던 장소까지 와야만 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뼈아픈 마음이 되어갔다. 울진 왕피천까지 와 있다고 나는 말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좀 더 와야만 해요. 그녀의 얼굴에 격한 감정의 흔들림이 스치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러한 와중에 나는 그녀가 나를 만나던 날들의 나에게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산란 중인 은어처럼 입을 벌리고 무섭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자세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벽에 모로 기대어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먼 존재의 시원, 말하자면 내가 원래 있어야만 하는 장소로 돌아가기까지 나는 보다 많은 밤과 낮을 필요로 해야 했다. 긴 흐느낌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가까스로 그녀에게 다가가 살아있는 자의 온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녀의 차디찬 손을 완강하게 거머쥐었다. 아침이 오기까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살아온 30해를 가만가만 벗어던지며 내가 원래 존재했던 장소로
지느러미를 끌고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931122 서울에 첫눈이 내린 그날 밤에 나는 그들이 보낸 두 번째 통신을 수신했다.